선거식이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사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2일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호구맨입니다. LH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다는 제보 이후 사태가 점입 가경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점입 가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연루된 직원들의 LH 직원의 숫자가 엄청나다거나 투기로 벌어들인 액수가 엄청나다거나 그래서가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한 책임 소재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화살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여야 대립 구도가 아니라 여권 내부의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쩌면 애초에 그걸 노린 폭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한 기사들을 훑어보면은 이재명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아무 관련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이 있으실까 싶습니다. 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팟빵을 통해서 문푸사랑 짱짱님 후원해주셨습니다. 청취자 성원 늘 감사합니다. LH 사태는 3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LH라고 부르겠습니다. 의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 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 그 중에서 58억 원은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월 2일 기자회견장에 민변 변호사들 중에서 김남근과 서성민이 이재명 측근으로 알려지면서 이 폭로가 이재명 측의 정치 공작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김남근은 지난 1월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인물입니다. 기본주택 토론회에 왜 변호사가 전문가로 참여했는지 참 의문입니다만은 그만큼 기본주택 정책에 관심이 많고 저희가 깊으신 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네. 서성민은 참 이 양반 이재명 비판거를 마구잡이로 고소하고 있는 경기도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의 공동단장입니다. 민변 변호사라는 작자가 이렇게 일반 시민들 상대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겁박하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는 셈인데요, 이거. 민변이 참 제대로 된 단체라면은 이런 작자는 제명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민변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이 폭로를 지시했는지는 저로서는 알 길이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재명의 측근들이 이 폭로의 전면에 나섰다고 그렇게 말하기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폭로와 그로 인한 LH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정도로만 이 일이 끝났다면은 배우가 이재명이다라고 말하기에 좀 개연성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흘러가는 양상을 보고 있으면은 이 사태로 인해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을 자가 이재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정치 공작 아니냐고 물어볼 만한 거죠. 근데도 보면 오마이에서는 이게 무슨 정치 공작 음해다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썼던데 참 한결같아서 보기는 좋습니다. 3월 2일에 이 폭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 소재나 수사 과정에 있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그 반사이익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게 될 자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경기도 도시공사인 GH는 3기 신도시 사업이 있어서 자신들의 지분을 늘려서 기본주택 정책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 사업에서 이제 자신들의 지분을 늘리면은 그만큼의 그 공공임대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걸 이제 기본주택 정책의 이제 발판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죠. 이전 신도시들의 경우에는 판교 신도시의 경우에는 그 경기도시공사의 지분이 8%, 고덕 신도시에서는 20%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행되려는 이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30에서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기존의 지분에서 뭐 많게는 5배, 판교랑 비교하면은 고덕이랑 비교해도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김현미 장관 시절에 이게 한 16% 정도까지 그 지분 확보 논의가 됐었는데, 뭐 이재명의 목표는 40%까지 가는 거니까, 이제 후임인 변창흠 장관과도 계속 이제 이쪽에 대해서 어필을 해온 모양인데, 변창흠 장관이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재명이 기본주택 정책으로 이제 좀 자기 그 공약을 설파한 데 있어서 변창흠 장관이 걸림돌이 되는 셈인 거죠. 뭐 이런 이유로 LH 직원들의 투기권을 폭로하고 변창흠 장관 사퇴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뭐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개연성이 안 나오는 게 아니니까. 변창흠 장관이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LH 직원들이 그 개발지구에 땅을 사들이던 그 시점에 LH공사 사장이 변창흠 장관인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변창흠 장관이 뭐 투기에 가담해서 사익을 취한 게 아닌 이상에는 퇴임이 아니라 이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하는 게 책임지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라도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뭐 변창흠 장관의 퇴임을 요구하는 야권이 아닌 여권의 목소리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뭐 만약에 변창흠 장관이 사퇴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게 맞다면은 대통령께서 진작에 사퇴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뭐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LH는 철수하고 사업 지분 전부를 GH로 이양하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누구 주도로 나온 말인지는 뭐 알 수 없겠지만은 누구 조우라는 소리인지는 너무 뻔한 얘기가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기도 하고요. 뭐 애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도시공사는 체급이 다르니까요. 그거 다 설령 넘겨봤더라도 도시공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변창흠 장관 사퇴 여론을 이제 그 여권 내부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제법 있었는데, 결국 이런 그 정치권의 사퇴 주장이 뭐 여론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변창흠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셨죠. 단 이사 그 부동산 대책 기초입법은 마치고 사표를 수리하시겠다는 그 조건부 시한부 수리인 셈입니다. 이게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퇴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수습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입장으로 발언한 정치인은 이낙연 대표밖에 뭐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더 있었는지는 뭐 제가 찾지를 못했고요. 이어서 이제 LH 사태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박영선 후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지금 현 민주당 당대표 대행인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았죠. 참 이들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트위터리안 소라님께서 이제 인용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하신 말씀인가 하고 찾아봤더니만은 2007년 11월 27일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법안 관련 기자회견에 이제 모두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용한 부분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횡포이자 지위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참 좋은 제도인 줄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특검이 참 좋은 제도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에게만 편리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좀 이해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나룻배를 띄워야 합니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부패수사처, 공수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대선 때 각 당이 모두 공약했고 저는 공약에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왜 국회가 그 부분 통과시켜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안 시켜주는지는 여러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국회가 이번처럼 결탁해가지고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만들어낼 때에만 특검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거의 정치적 남용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간, 예산 낭비하고 엄청 많은 사람들의 집을 뒤지고 사람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에게도 수사를 받는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줘 놓고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이렇게 무절제하게 마구 행사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저는 이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특검으로 제대로 밝혀진 것이 별로 없으며 단순히 여론 무마용 정치적 카드로만 특검이 활용되어 왔음을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밝히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안도 이미 제시를 하셨던 거고, 공수처로.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공수처에 더해가지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을 제시하셨고, 그에 따라 창설된 것이 지금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대통령님의 지시 아래 이제 국수본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꺼내는 박영선 후보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선거에서 여론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끌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하지만 그 후폭풍은 청와대가 떠안게 됩니다. 박영선 후보 지지층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지지 그룹의 박영선 후보 지지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와 함께 하면서 때로는 이제 청와대를 지킬 후보라 생각해서입니다. 근데 지금 특검 이야기를 꺼낸 거는 그 믿음을 배신한 거고 그 믿음을 배신하면서까지 부동표를 잡겠다는 거는 너무 얄팍한 발상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박영선 후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말씀드려보자면은 경기도권에 의원들이 박영선 캠프로 대거 합류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성호 의원을 주축으로 한 다수의 친이 이재명계 의원들입니다. 사실상 경기도랑 서울은 같은 생활권역이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연계하는 것이 나쁜 모양새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알맹이가 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추미애 전 장관은 최근 경제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면서 최근 교수의 책들을 읽고 있다라면서 이제 SNS에 그렇게 올렸죠. 참
이 유사경제학자의 책을 교재로 경제 공부 중이라는 사실도 참 한탄스럽고, 반문재인 정부의 선봉에 서 있는 자를 이제 자신의 길잡이로 입에 담는다는 것도 한탄스럽습니다. 이 지금의 정국이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정권 세력과 이재명과 윤석열을 두 축으로 한 반민주당 정권 세력의 대립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대립은 어쩌면은 일시적인 구도가 아니라 군사 독재 이후 한국 정치의 대립 구도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흔히들 범민주 세력 대 이제 군사 독재 후에 이런 식으로 정치 구도를 말을 합니다. 근데 청취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저는 이런 식의 이제 정치 구도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런 식의 구도는 그 삼김 시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 이후부터의 한국 정치 지형은 대표를 선출해서 통치권을 부여하려는 민주주의 세력과 소수의 선택으로 통치권을 이어가려는 엘리트주의 세력의 대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스스로를 흑수저로 태어나서 주류로부터 외면당해온 엘리트주의하고 이제 대척점에 선 사람인 양 자신을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엘리트주의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엘리트주의자들의 얼굴마담 바지 사장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게 바로 저 엘리트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로 대표되는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이 결탁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언론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이명박, 박근혜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이 뒤를 봐준 덕분에,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을 눈 감아준 덕분에 이명박과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이 뒤를 봐주고 있는 유력한 대권 후보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문포의 말씀처럼 이념의 시대는 종식되었습니다. 진보 보수 좌우 이렇게 이제 양분되는 그 이념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거죠. 이제는 그 선출되는 권력과 임명되는 권력의 대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못 본 척 한 채 9세대의 정치 지형에 지금의 상황을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그런 의지로 나온 게 이재명이 말하는 원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을 다수의 뜻에 따라 선출시키겠다는 의지의 중심에 이낙연 대표가 있습니다. 권력을 소수의 엘리트들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의지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건 원팀이 될 수가 없죠. 가려는 길이 완전 정반대니까요. 마치 참여정부 후반기처럼 여론을 핑계로 이제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반정부 여론에 편승해서 자신들이 조장한 그 반정부 여론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움직임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비토하던 이인재를 꺾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통성을 이어받으려 하신 노무현 후보가 당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을 비토하던 정동영은 이제는 윤석열 말동무나 하고 있죠. 계절은 반복됩니다. 행복했던 시절도 가혹한 시절도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법이죠. 이 가혹한 시절을 겪고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래서 다시 또다시 찾아오는 가혹한 시절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맞게 된다면은 그 뒤에 찾아오는 행복한 시절을 영영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정치평론이라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김어준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정치평론 같은 걸 할 만큼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정치평론을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제가 정치평론을 하는 건 듣는 것보다 더 싫어하고 꺼려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번 방송은 대본을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평론처럼 이렇게 흘러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본 다 써놓고 담을 읽어보니까 너무 어설프기도 하고 뻔한 원론적인 이야기들이라서 이걸 방송으로 할 만한 그런 이야기인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은, 그냥 지금 제 머릿속의 생각들을 담아냈다는, 그런 것에서 의의를 스스로 둡니다. 그냥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리듯이 그렇게 방송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세요.